예, 안녕하십니까. 아, 2시에서 3시 사이의 수업은 제가 제일 피하는 수업입니다. 대부분이 이 밥을 먹고 나서 가장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저는 시간대를 그때로 배정을 안 하는데, 예, 제가 마지막 발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앞에서 이제 연사분 두 분께서는 한 분은 이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이제 경제를 어떻게 이제 추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하고 기술이 어떻게 그러니까 융합해 가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 발전 부분들에 관한 얘기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한쪽 측면으로 해서 이제 기술 안전의 문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룰 문제는, 저는 오늘 역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기술의 역사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제 기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이제 기술의 역사를 전공을 하는 거라, 여기에서 이제 생존 가능의 부분들과 이제 기술 역사를 좀 접목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술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기술들의 부침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다루게 되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1900년도에 이미 이제 전기자동차는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사라지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들을 보게 되면, 뭐 여기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있죠. 그 전자레인지의 최초의 탄생을 보게 되면, 전자레인지는 실제로 어떤 상품으로 소개가 됐었냐면, 소위 이제 브라운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남성용 소비 제품으로 처음에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남성용 소비 제품으로서는 전자레인지는 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백색 가전으로 이 시장에서 다시 성공을 거두는 그런 사례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기술의 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기술이 정말 완벽한가, 혹은 기술이 어떤 의미에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소비 성향 뭐 이런 것들만 만족시킬 때 가능한가, 이런 한 가지 요소로만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 이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술을 여러 가지 요인과 결합을 해서, 특히나 이제 사회적인 요인과 결합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부분들 중에서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시스템 이론에 따라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시스템적 요소들이 결여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맞나요? 네. 제가 오늘 역사 속의 성공과 실패의 기술들이라고 해가지고 다룰 사례들은, 여기에서 화상전화 부분들도 있고요. 우선 화상전화 사례와 그 다음에 에디슨의 백열전구 사례, 그리고 뒤에 이제 전기자동차의 사례와, 그리고 이제 이 빈폴에서 자주 봤던 하이휠 자전거의 운명,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줬는데, 실제로 이런 기술 자체가 어떻게 사회의 여러 요인과 결합을 하면서 사라지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적인 이론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새로운 학문 분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제 학문 분야 소개도 될 텐데, 기술사라든가 기술사회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학적인 분석을 하는 새로운 분야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술의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기술적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술에는 하나의 one best way라고 하는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성공하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나타나게 되는 그 배경으로서 노사관계라든가, 혹은 그 성차라든가, 혹은 사회 집단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그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술의 부침들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기술과 사회와의 연관을 고려한, 설명만이 그 기술의 역사들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기술 사학자로서 토마스 휴즈라는 그 사학자가 있는데, 이 토마스 휴즈가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시스템적인 설명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은 우리가 뭐 자동차라 그러면 그 자동차의 차체 그 하나만으로 기술을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실제로 기술적으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도로,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 나가는 지식을 생산하는 기술자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 모든 그 연관 관계들이 그 제대로 정합이 되어서 그 자동차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 기술은 작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시스템, 휴즈가 얘기하는 기술 시스템에서는 천연 자원, 물리적인 인공물, 생산업체 등의 조직, 그다음에 대학 교육, 연구,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노베이션 시스템도 이런 그 휴즈의 시스템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교육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지 않고는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활동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시스템 개념이 여기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술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기술 시스템의 안전적 구축을 위해서 구축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시스템, 그러니까 휴즈의 기술 시스템 이론은 이제 80년대에 나왔던 개념인데, 요 80년대의 기술 시스템이 지금은 네덜란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기술 시스템으로서의 그 확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즈의 기술 시스템에서 보면은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요, 소비자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자면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하는 측면을 포함을 한 그런 그 시스템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기술에 관계되는 모든 행위자들을 다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사회기술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이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시스템의 요소들을 좀 보시면요. 일단 그 기본 요소들에서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기술 인공물 생산,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의 생산 활동, 그 다음에 이런 시장 분배, 그러니까 이 기술물들을 분배를 하는 분배 구조,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요 세 가지 영역들에서 관계하는 모든 요소들이 가능하면 이 기술의 설계 과정부터 실제로 이제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그 부분들에서 모두 다 고려가 되는 것이 현재의 기술의 어떤 성공들을 장담할 수 있는 뭐 새로운 그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과학 지식에서부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지적재산권의 법률, 그러니까 제도적인 환경들,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법률까지도 모두 다 포괄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문화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떤 사회적 상징성들을 갖느냐, 그리고 사회적 상징성들을 누가 먼저 획득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기술이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하는 그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서는 이제 행위자 측면으로, 이 행위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생산자 측면에서는 기업과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그 새로운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행위자로서
요즘 뭐 NGO가 정부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연대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도 실제로 이제 기술에 대한 질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영향력들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NGO라고 하는 그 사회적 그룹들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기술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간접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미디어, 아까 문화적인 이미지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기술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퍼뜨리는 확산의 매체는 아무래도 이제 신문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의 중요성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비, 그러니까 수선이라든가 부품 가게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서비스가 훨씬 더 안정하게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그 자동차 자체의 뭐 연비는 좀 좋지 않더라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 관점을 가지고서 그 역사적인 사례들을 조금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역사의 그 부침들을 좀 보게 되면요. 1832년에서 1839년도에 이미 그 기술적인 전기 자동차의 제작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 그 파리와 런던과 뉴욕에 전기 택시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 3단계의 1912년에 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생산 및 판매 부분들에서 이제 정점을 이루다가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조금씩 자동차 시장이 이제 대중 시장이 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904년도, 1908년도에 그 T모델, 그러니까 미국에서 T모델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자동차는 고급 승용차 이미지가 아니라 일반 그 사람들의 승용차로 자리 잡아 가는데 비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는 뭘로 밀리게 되냐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니쉬 시장이죠. 틈새 시장으로서 고급 승용차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930년대는 완전히 가솔린 자동차에서 밀려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전기 자동차 부분들에 대한 설명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시스템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될 때는 몇 가지 이런 요소들의 설명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이 1930년대에 사라지는 요인들에서 보자면 일단 기술적인 요인에서는 배터리 기술이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정비 조직이 부재해 있었고, 그거에 반면에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차량 정비 조직, 특히나 이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일종의 자동차 애호가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이 애호가 그룹들이 정비라든가 혹은 뭐 가솔린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조직적인 대응 능력들을 가져 나가는데 비해서 전기 자동차는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짧은 이동거리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기자동차가 파리라든가 런던, 뉴욕에서 이 택시로서 운행이 가능했던 게 그때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 시의 반경이라고 하는 게 5km 안에서의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리의 도시 환경이었던 거에 비해서 1920년대 이후로 해서는 이 도시의 확장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가솔린 자동차가 훨씬 더 이 인프라 구조에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유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는 그 전기 자동차의 몇 가지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내면서 이 전기 자동차가 그러니까 가솔린 자동차가 1900년대에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 그런 기술적 요인들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전기 자동차는 탄생 때부터 약간 사용이나 정비가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여성 자동차로 이미지가 규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전기 자동차는 여성용 자동차로 그 니슈 시장으로 물려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 가솔린 자동차는 남성의 어떤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그 무한한 그 현대인들의 가능성의 그러니까 어떤 그 욕망과 가장 부합하는 그런 이미지로 정착이 되면서 이제 가솔린 자동차가 이 전기 자동차를 밀어내는 그런 식의 그 역사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열전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가장 잘 한 발명가가 그 당시의 발명가들과는 전혀 다른 이 시스템 빌더로서의 시각들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백열전구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에디슨의 백열전구에 대한 얘기들을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에디슨의 백열전구, 그러니까 에디슨이 처음에 백열전구를 발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에디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전구만 발명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에디슨은 이 전기 조명 등을 발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당시에 그 가스로 그러니까 이런 그 가스관, 도시에 그 구비되고 있던 가스관에서 배급되는 가스로 조명을 밝혔던 가스등의 시스템, 그 시스템들을 이 전기를 통해서 어떻게 대체할 건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발전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조명 자체가 그 당시 이제 전기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받아서 굉장히 가장 값싼 조명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리전선이 그러니까 구리전선의 비용들이 싸져야 되고, 구리전선 비용을 싸지게 하려면 이 필라멘트가 고저항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등 조명 시스템이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게 되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스위치라든가,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쉽게 끄고 그리고 이제 그 가스 미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요금들을 간편하게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미 그 백열전구를 개발한 당시부터 스위치, 그리고 전기 그 계량기,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소켓이라든가 휴즈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그 머릿속에 구상을 한 상태에서 백열전구 조명의 그 발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이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술의 성공에 얼마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에디슨의 사례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사례들로서는 이 사용자를 먼저 선점하는, 그러니까 사용자를 먼저 선점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결코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 선점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로는 이거는 경제학 쪽에서도 여러분들 사례로 많이 들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쿼티 자판기 같은 경우에 이 쿼티는 사실은 쇼리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뭐였냐면 이 타자기의 그 그러니까 알파벳들이 엉키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한 걸로 발명이 됐던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는 사실상은 인체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였고, 거기다 속도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 쇼리 시대를 잘 만난 탓도 있겠지만, 레밍턴사, 그 당시에 이 레밍턴사는 일종의 그 사무기기 부분들을 점령하고 있던 곳이었고, 그 레밍턴사의 사무기기의 그 구매력들에 업어서 이 타자기가 거의 시장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타자기에 비해서 사실 이 1930년대에 드보락 타자기가 나옵니다. 이 드보락은 이 앞에서 인체에 굉장히 부담이 됐던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그 자판 배열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자판은 사실상 속도면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뛰어난 자판으로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미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타자기를 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육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미지를 메이킹을 해도 이거는 사실은 이 네트워크 효과 부분들은 이 타자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타자기 시장에서 얘기가 됐는데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프리 소프트웨어라든가 이 그 쉐어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배포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타자기가 갖고 있던 그 네트워크의 선점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몸에 익힌 기술들은 잘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이 사용자의 어떤 그 체화된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려가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의 어떤 마케팅 부분이라든가 혹은 그 기술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요인들에서 뭘에 그러니까 중점을 둬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로는 앞에서 이제 행유자로서 이제 소비자, 유저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 유저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기술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로 발명하는 기술을 두 번, 사용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술이 성공을 하려면 새로운 발명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 이 전화기가 그라함 벨에 의해서 처음 나타났을 때 벨이 처음에 전화 시장으로 상정을 하고 있었던 곳은 전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 시장이라고 하는 건 전신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는 이 쌍방 소통의 기술인데 전신은 일방향의 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은 대부분이 그 사업가들이 그 주문, 오더를 내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편지 대신에 빠르게 이제 전기수단을 이용을 해서 이 전신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벨은 전화를 바로 이 전신을 대체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날의처럼의 그 쌍방향의 대화로는 그 벨에 의해서는 그거는 사업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전화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방향의 전화는 보시면 1920년대에 미국 농촌의 여성들의 발명품으로 그 전화의 역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촌은 뭐 우리들의 농촌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지는 않고 보통 이제 떨어져 10km, 20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농촌의 보급이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로 왕래를 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를 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화가 소위 이제 파티라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 주부들, 농촌에 떨어져 있는 주부들이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이웃 안부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도 해보고 싶고, 이런 그 욕구들이 나오면서 바로 그런 그 쌍방향의 서로 간의 소위 이제 소셔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이 소셔빌리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들이 이 전화를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시면 제가 이제 광고의 사진들을 봤는데 앞에 1920년대는 전부 다 남자 광고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30년대, 40년대에 그 전화 광고를 보면 이제 여성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 전화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유저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기술만 그 엔지니어에 따라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휠에 대한 얘기도 그 기술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역할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초적인 남성성을 상징하는 걸로 되게 이제 하이휠이라고 하는 게 1m, 그러니까 심지어는 1.5m의 높이까지 되는데, 이 1.5m를, 5m나 되는 그 자전거를 싱싱 달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남성미를
가장 드러내주는 그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뭔가 해방감으로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긴 해야 되는데 그 안전의 문제들이 상당히 그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 여성 소비자들에게 부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자전거의 유형들로서 이제 세이프티, 오늘날의 그 자전거 몸체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그 유저들 간에 서로 간에 그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그 이 하나의 그 자전거의 설계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예,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상전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기술 사용 문화의 보수성입니다. 혹은 그 기술 사용 문화의 특성들인데, 이 화상전화는 64년에 그 뉴욕 박람회에 처음 출시가 됐고, 그리고 68년도에 뉴욕에 또 이 화상전화 공중전화 박스까지 등장할 정도로 계속 그 AT&T 사이에서 시장을 점령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화상전화는 결국은 그 당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화상전화의 실패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그러니까 전화의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뭐냐면 이제 포멀하지 않은, 되게 이제 안방에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받는다라든가 하는 굉장히 이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편하고 이런 그 사용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런 그 전화인데, 이 화상전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전화에 익숙한 그 문화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일단 봐야 되니까 요즘 뭐 쇼하면은 여러 가지로 얼짱 각도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 당시에 있어서는 침대에서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사실 이 화상전화 부분들은 70년대에까지, 그러니까 69년부터 한 10여 년을 지속적으로 AT&T사에서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은 이 사용자 문화에 실패해버리고만 그런 그 부분들,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심리적 거부, 이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사례로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술의 생존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거에처럼 단순한 하나의 그 기술 아트팩트만을 가지고 그것의 그 기술의 퍼펙트한 것들을 그 추구하는 것, 이것이 기술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과 분배와 사용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 사회기술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술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구상 단계에서부터 사회기술 시스템을 고려한 그런 그 시스템적인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엔지니어 중심의 그런 그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 유저들의 어떤 그 사고와 문화와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된 그런 그 적정인 고려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칼처의 그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술의 사용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는 유저의 이 행위에도 적절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엔지니어로서 이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시장성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생각해 볼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유저들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됐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존 개발 기술하고 뭐 신기술과의 공존 융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의 그 사례에서는 바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 신기술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병행하거나 혹은 새롭게 이제 융합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사회기술 시스템의 관점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걸로 제 그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